이병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7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를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 밤에 올리기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좀 늦춰가지고 화요일날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2부는 아마 수요일 오전 그렇죠.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댓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와이 레너드님이 이관희 선수 주장 맡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매 시즌 재밌는 이슈 메이커죠. 지난 시즌 연봉빵 매치가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 어떤 소스로 농구 팬들 즐겁게 해주시 기대됩니다. 이관희 선수가 최근에 이제 LG가 강원도 양구에서 전지훈련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8월 넘어가고 이러면 연습 경기도 많아지고 네. 아무래도 미디어와의 인터뷰 기회도 많아지는데 그때쯤 되면 이관희 선수가 하나 톡 던져주지 않을까. 요즘 이관희 선수 요즘 좀 부진해요. 네, 그렇죠. 부진해요. 네, 더 과감한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감해줘야 돼요. 이제 이정현 선수하고 그것도 이제는 좀 식상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맞아요. 연구 자세가 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거 부탁드리고. 자, 락찬님이 기자님 이번 신인 드래프트 기대되네요. 골짜기 학번이라고 주요 선수들이 얼리로 나가서 김 빠진 듯했으나 다양한 선수가 얼리로 나와서 공백을 메워줄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특집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유 기자님 젊은 시절입니다. 이분이 프로필 사진을 젊은 사진으로 하셨어요.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10몇 년 만에 봤습니다. 네, 굉장히 옛날 사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지칭하는 기자님이 아마 이동혁 기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말씀대로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얼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고민하는 선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확정 나서 기사로 보도가 된 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번 드래프트 풀도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또 내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대학 이제 선수 중에 이번 3학년들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3학년들이 이번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서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락찬님이 또 이제 우리 자매품님 대표적인 자매품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제가 좀 압니다. 네. 이분 농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알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JGK님이 저희한테 돌직구로 던지셨어요. 진짜 농알못이네. 오색은 없으면 그란타임 용명 폭망이다. 이게 로슨과 사이먼을 영입한 데이원의 어떤 외국 선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돌직구를 던지신 그런 멘트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데이원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또 얘기를 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이먼과 로슨 조합이 실패다. 그럼 저희가 또 농알못이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보시죠. 좋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네, 좋습니다. 왜 입장표명을 안 하세요? 아니, 저는 나만 사과하게. 저는 반반이야. 저는 좀 달라요. 어때요? 저는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좀 확실하다. 그럼 아니 정확하게 하자고요. 정확하게. JGK님 발언에 JGK님 얘기에 동의한다. 오색은 없으면 그런 타입 용병 폭망이다. 아니면 성공한다. 저는 그냥 폭망은 아니고 그냥 망일 수도 있다. 잘못하면. JGK님 그러면 우리 한 3, 4라운드 되면 딱 나오겠죠, 뭐가? 그렇죠. 3, 4라운드 되면 부상 제외하고. 그때 이제 저희 중에 틀린 사람이 또 석고대제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약간 망이다. JGK님 폭망이다. 그럼 만약에 JGK님 틀리시면 사과하셔야 돼요. 댓글로 정확한 사과.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사과비. 그렇지. 1,000원 내놓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좋아.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KCC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타일러 데이비스가 컴백했습니다. 네, KCC가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재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CC가 지난 시즌 끝나자마자 뭐 전상희 감독님이 바로 미국 건너가서 선수 체크하시고 이러면서 외국 선수들 이제 영입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고민 끝에 타일러 데이비스가 왔습니다. 뭐 데이비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2021 시즌에 뭐 이제 뭐 좋은 기록 냈었고 정규리그 우승에 가장 크게 공헌한 뭐 최고의 파괴력을 보여준 선수였지만 후반기 도중에 무릎 부상 이슈가 또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서 어떤 구단과의 이견 그런 게 발생하면서 나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떠난 이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KCC가 타일러 데이비스는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선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있었었는데 세부 조건 논의 이후에 무산이 됐고 이후에 타일러 데이비스 접촉 이후에 영입이 됐습니다. KCC 입장에서는 무릎 부상 있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타일러 데이비스가
2년 전하고 좀 달라진 건 어떤 부분이냐면 좀 더 성숙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NBA에 대한 미련이 분명히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외곽슛 던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뭐 그렇죠. 외곽슛 던지는 게 싫은 건 아닌데 뜬금없이 던지고 팀에 맞지 않게 던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죠. KCC는 다 거의 스몰 라인업이었었는데 그럼 타이러 데이비스 외곽에 가면서 리바운드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어떤 패턴에 의해서 던진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신의 어떤 그 NBA 그 행을 위해서 가끔씩 한번 이렇게 던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은 NBA 행은 약간 좀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 2년 전에 어떤 타일러 데이비스의 모습을 갖다 찾을 수 있을 거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KCC의 판단.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이제 입장이라고 보이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타일러 데이비스가 경기 중에 3점 던졌을 뿐만 아니라 시즌 중 개인 훈련할 때도 그렇죠. 3점 훈련 비중이 되게 높았던 걸로 알려져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KCC라는 팀에서 뛰는 그 시즌을 NBA로 건너가기 어떤 준비 단계. 그때도 사실 무릎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KBL이라는 무대에서 건강함과 어떤 그런 그리고 3점도 던질 수 있는 빅맨이라는 걸 좀 이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뭐 다른 미국에서 뭐 G리그나 서머리그 통해서 NBA에 재입성을 하는 그림을 꿈꿨을 텐데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무릎 부상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좀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2년 전만 해도 또 여전히 어린 나이인데 지금은 이제 적지 않은 나이. 예, 그러니까 NBA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NBA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타일러 데이비스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데이비스 뭐 지난 시즌 뭐 G리그나 이런 데 지켜보면은 그때 그 느낌은 아니던데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무릎 부상이 사실 고지적인 부상인데 중국 리그에서도 사실 무릎 부상 때문에 거의 시즌 거의 통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절치부심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쉬고 KC로 온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왔다가 다시 미국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무릎 부상이 또 있었었고 그래서 이 무릎 부상이 사실 좀 고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력이 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순간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KCC는 이제 지난번 타일러 데이비스를 갖다 데리고 왔을 때도 중국에서 이제 무릎 부상 이후에 무릎 부상 이슈가 있음에도 KCC는 관찰을 하면서 데리고 왔었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데이비스가 온 것은 정말 무서운데 데이비스의 무릎 상태와 경기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KCC가 외국 선수 영입했을 때 라거나와의 어떤 출전 시간을 20분 분배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데이비스 무릎 상태가 아직은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하고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 어떤 상태라면은 라거나의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 수도 있고 한 25분까지 가는 경기들도 발생을 꽤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즌에. 맞습니다. 그래서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가 어떻게 출전 시간을 조절을 하면서 공존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KCC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이제 지금 또 이제 강원도 가서 또 전지훈련 빡세게 하면서 요즘에 삼성 선수들이 정말 힘들어 보여요. 사진만 봐도 힘들어 보여요. 삼성 선수 훈련하는 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핵심은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린 이정현인데 이정현에 대해서 이제 이 현장 시선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데리고 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은 합니다. 약간 오버페이 느낌이 있긴 한데 이해할 만은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 그러니까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시래 정도. 이고 그 코어가 사실은 좀 약하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승부처에서 뭔가 공격으로서 또는 공격으로서 어떤 그 경기 흐름을 읽으면서 리딩을 이제 강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해결사가 필요한데 그 선수가 이정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정현을 다 데리고 온 거고. 그렇죠. 사실 그런 능력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적절한 영입이고 이정현이 가진 약점 어떻게 메우냐가 되게 좀 이제 같이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 뭐 수비적인 부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또 이제 일부 이제 좀 관계자들 혹은 지도 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정현이 진짜 영리하고 농구 진짜 잘하고 농구 구단 맞는데 이 선수가 이제 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 같은 거 보면은 가든데 어쨌든 뭐 2, 3번 오긴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 체중도 좀 불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비도 약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선수가 있을 때 진짜 그 효과를 삼성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도 좀 일부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의구심의 시선 정도인 거죠. 예, 당연히 따라오는. 예. 이것도 저는 이제 이정현 선수가 그동안 어느 정도는 입증해온 선수라고 봐요. 그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지션에서는 괜찮은 선수였다. 그렇죠. 거의 최상급의 선수였다. 입증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점점점 어떤 리스크가 커지냐면 이 선수가 이제 사실 습관적으로 페이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라핑을 많이 하는데 이 플라핑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데 비해서 운동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지능적인 플레이였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그게 이제 이정현의 플라핑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 또는 그 표적이 됐던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최상급의 그런 포지션별 그 부분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 능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비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수비가 진짜 확실히 불안해지긴 했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좋은 2대2 능력이라든가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막아왔었던 거죠. 막아왔는데 삼성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정현 선수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 벌컵 대신에 좀 체중을 좀 줄이고 스피드를 갖다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선으로 가면 그렇죠.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뭐랄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연봉을 주고 삼성이 영입을 했지만은 이 선수의 어떤 출전 타이밍이나 이제 이 선수가 코트에 있는 때를 삼성이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서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막 이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고민이 될 텐데 근데 이 선수가 가진 단점들도 너무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명확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이 예전에 이상민 감독 있을 때 김동욱을 영입해서 쓰던 어떤 방식을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정현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면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당연히 많아지는데 이 선수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영리한 플레이 그리고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4쿼터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파울 유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4쿼터에 이 선수가 있을 때 이 선수는 이제 강점이 강해지고 오히려 좀 에너지 레벨이 양팀 선수 에너지 레벨이 높고 트랜지션도 많고 이런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분이 요구되는 1쿼터부터 한 2, 3쿼터 구간까지는 사실 이 선수의 단점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마치 KCC가 했던 것처럼 벤치에서 스타트를 하게 해서 조금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게 한 다음에 4쿼터에 좀 집중적으로 써서 크로스타임 해결사 역할을 맡긴다든지 이러면 좀 약간 지능적인 활용도 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정현의 단점을 조금 더 잘 가려가면서 이 선수가 강점은 적극 활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석 감독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시래나 이정현이나 이동엽 이 세 선수는 이제 주전으로서 로테이션을 갖다 좀 많이 돌릴 거다. 특히 이동엽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력을 좀 강화를 해서 뭐 김시래도 그렇고 이정현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수비 어떤 약점을 갖다 메우기 위한 어떤 카드로 쓸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건데 문제는 그 부분이죠.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건 전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4쿼터 승부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전력을 저쪽도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여기도 총력을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이정현의 어떤 수비 약점 때문에 어떤 다른 수비 약점을 메우기 위한 어떤 카드를 쓸 수는 없는 거죠. 베스트 5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이정현의 수비 약점이 여전히 온전하게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자신의 그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삼성에서 승부처에서의 어떤 공수 밸런스 또는 이정현의 전투력 그리고 삼성의 그런 이제 경기력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될 수 있겠죠.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준일 언제 돌아오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경기로 돌아오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G 팬
많은 분들께서는 김준일의 역할 그리고 김준일이 올 시즌 언제 뛸 것이고 얼만큼 활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LG는 토종 빅맨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김준일은 어쨌든 수준급의 빅맨이고 만약에 김준일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마레이, 김준일, 이관희, 이재도 거기에 이승우, 그다음에 구탕, 서민수, 정희재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김준일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면 LG도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두렵지 않은데 근데 그렇죠. 김준일이 만약에 못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의 어떤 젖잘싸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준일의 합류와 복귀 자체가 이제 LG 입장에서 좀 의미 있는 전력 보강인데 관건은 역시 이제 이 마레이와의 좀 호흡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레이가 뭐 워낙 뭐 이 선수의 골밑 장악력, 뭐 리바운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파워 이런 것들 검증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김준일과 공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준일과 같이 코트에 세웠을 때 어떤 하이로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난 시즌 봤을 때 뭐 거의 뛰진 않았지만은 컵대회 때 보면은 두 선수의 합이 안 맞아서 뭐 3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트가 되게 좀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마레이가 물론 그때 김준일 없었지만은 엘보에서 볼을 받는다든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제 LG의 어떤 공격을 봤을 때 되게 좀 갑자기 맥이 확 끊기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렇죠. 마레이가 그러니까 이 마레이의 패싱이나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더블팀 대처는 이제는 뭐 증명되고도 남았죠. 네. 뭐 그걸 통해서 잘 풀어간 게임이 너무 많은데 이 선수가 하이로 올라왔을 때 로우 쪽으로 볼 백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윙 쪽으로 볼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선수가 물론 이건 LG의 공격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오프볼 무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 공격이 갑자기 확 뻑뻑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레이와 김준일의 이제 하이로 게임은 예를 들어서 김준일이 무조건 하이로 올라오고 마레이가 로우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위치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고 매치업 약점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김준일만 올라온다? 마레이는 하이 포스트에 올라왔을 때 공격이 확 정체된다? 이러면은 LG는 오히려 이 더블 포스트의 효과를 강점을 많이 가져가지고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면서 공격이 그냥 뻑뻑해지고 죽은 볼 돌리다가 또 결국에 이제도 이관이가 밖에서 2대2 던지거나 무리한 슈팅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조합을 잘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고. 네. 근데 지난 시즌에 그 컵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레이와 김준일이 사실은 거의 뭐 최악의 조합이었죠. 하이로킹 못 경기도 저렇게 하지.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LG 자체가 골격 자체가 안 갖춰져 있을 때고 그때 우리가 마레이를 굉장히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저 선수도 아닌데, 네, 뭐 그냥 평범한 그냥 빅맨 같다, 국내 빅맨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김준일대로 사실 농구 센스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마레이는 프로에서 적응이 완전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김준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밖에 나가서 석점 슛을 그 슈팅 터치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드 점퍼가 강점인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득점력이 꽤 괜찮은 선수이고 골 밑에서도 어떤 높이가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 유발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선수.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지금 상태에서 마레이가 중심이 되고 김준일이 만약에 보조가 된다. 그래서 김준일이 석점을 만약에 쏠 수 있다. 간헐적으로라도. 그래서 스트레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두 선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준일의 변화 이게 결국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김준일 선수가 지금 이제 절치부심하다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워낙 많이 쉬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건 이제 파열로 많이 쉬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개막전부터 이제 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상현 감독은 김준일 선수가 사실은 컨디션이 한 7, 80%일 때 뛰는 걸 오히려 많이 했으니까 100%가 됐을 때 뛰는 걸 이제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도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빅맨에 들어갔을 때 김준일 선수가 들어갔을 때 이 김준일 선수가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아니고 김준일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LG에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김준일 선수가 알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준일 선수가 좀 높이 그러니까 거의 최정상급 어떤 컨디션을 가진 상태에서
예전에 어떤 전성기 시절을 갖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시절이나 뭐 프로 초창기에는 이승현 선수하고 뭐 비견할 정도였었으니까요. 네. 데이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원이 이제 어제 고양시와 이제 MOU를 맺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도 이제 공식 이제 기자 간담회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데 역시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새로운 얼굴이 될 선수는 이정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김승희 감독이 주전 포인트가 더 낙점을 한 것 같아요. 1, 2번을 이렇게 낙점을 좀 한 것 같고 약간 좀 KGC로 치면 변준영. 네. 근데 변준보다 좀 더 이제 비중을 높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성현이 무조건 여기는 뭐 1옵션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제 2옵션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이정현이거든요. 이 두 선수 말고는 사실 그 옵션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외국인 선수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정현 선수인데 김승희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정현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A급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감독님은 항상 말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많은 공격 옵션을 줄 거다. 뭐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김승희 감독이 보는 이제 이정현과 변준영의 차이를 봤을 때 변준영은 이제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 순간 스피나 운동 자체는 좋고 이정현은 그보다 떨어지는데 슈팅 능력만큼 이정현이 확실히 우위고 특히나 미드레인지 점퍼는 이정현이 굉장히 프로에서도 최상급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력 자체가 그러니까 변준영은 공격력이 슈팅에서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 리딩할 때 패스를 갖다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수비수가 약간 세깅을 했을 때 어떤 변준영의 패싱 루트가 약간 차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정현 같은 경우에는 슛이 좋다 보니까 이 선수는 어쨌든 달라붙어서 막아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그 풀어나가는 어떤 그 옵션들이 이정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정현이 슈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세트 오펜스도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정현이 어떻게 지금 대의원에서 전성현의 보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준영 같은 경우는 뭐 비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잘 풀리는 상황이 되게 좀 딱 특수하게 정해져 있죠. 이 선수의 공격이 잘 풀리는 상황이. 예, 그래서 뭐죠 크로스오버 드리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순간적, 그러니까 상대의 느린 발을 공략하는 데는 굉장히 재경이 선수 워낙 볼 핸들링과 이런 1대1 기술은 뭐 사실 거의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1대1 기술을 한정해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안 풀리기 시작했을 때, 혹은 상대가 이 선수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왔을 때 안 풀릴 때 어떤 이제 이 다른 옵션이 되게 약해서 무리한 점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공격에 확 죽어버리고 그냥 죽은 패스만 돌리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실 이전에는 좀 다르죠. 이 선수는 상대의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리드 앤 리액트가 가능하고 거기 중심에 사실 미드레인지 게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딱 오자마자 이제 갓 한 시즌 보낸 선수에게 이 정도로 무한 롤 확대, 너의 옵션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는 자체가 이 선수의 잠재력이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이정현 선수의.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정현 선수가 이제 성인 대표팀에 뽑히기는 살짝 약하긴 한 것 같아요. 변준영은 지금 제가 볼 때 뽑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좀 더 이렇게 뭔가 확 터뜨려야 되는데 아직 좀 덜 터뜨린 느낌이 있거든요. 변준영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뽑혀야 되고 이정현도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좀 이번이 그래서 확실히 이정현의 어떤 한계 그리고 어떤 잠재력의 그 폭,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 선수는 전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그렇죠.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선수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잘한다. 봤을 때 또 어떨 때 보면 공수를 다 하면서 저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해볼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정현 선수가 그러니까 뛰어난 슈터, 전성현 같이 오프볼 보고 뛰어난 슈터가 뛰어본 적이 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1옵션은 전성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성현의 오프볼 무브를 살리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전성현이 크게 양쪽 베이스
베이스라인 타면서 돌 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해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그런 부분을 사실 지난 시즌 어쨌든 이대성과 공존을 했었고 이대성과 사실 너 한 번 나 한 번씩의 공격을 많이 했지 뭔가 서로 패스를 뭔가 이제 스윙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한쪽이 볼을 배급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살리는 어떤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성현은 어쨌든 이 선수가 볼 핸들링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크게 돌다가 오프볼 무브로 볼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정현의 어떤 패스의 타이밍이나 어떤 정확성, 세기가 전성현과 처음에 맞지 않으면 약간의 엇박자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슈터를 살리는 패스, 어떤 이제 패스 타이밍 이런 것들 이정현이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이것도 데이원이 첫 시즌부터 공격력이 어느 정도 가느냐에 되게 좀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도 그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정현과 전성현의 그 어떤 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김승희 감독 물어봤는데 김승희 감독은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볼 문제겠죠. 네. 살짝의 어떤 그 불협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호빈 선수하고 이정현 선수 투 가드 시스템을 갖다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KG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상식 감독이 KGC에 부임을 하면서 또 이 팀이 변화가 어떻게 좀 바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전성현 선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우면서 김상식 감독의 어떤 팀 카라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이죠. 네. 팀은. 네. 결국에는 이제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핵심은 스펠맨, 변준영, 오세근 이 세 명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뭐 이동환 기자가 잘 얘기했다시피 그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조성민 코치가 그 슈팅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치면서 모든 선수의 어떤 슈팅의 그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작업을 갖다 하고 있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도 이제 모션 오펜스를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의 감독인데 대표팀에서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 모션 오펜스의 끝은 어쨌든 슛의 정확도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모션 오펜스를 가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선수의 공격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모션 오펜스를 깔고 가는데 그럼 여기에서 비중 변화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사실 김승희 감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썼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펠맨이 좋으면 40분 그냥 딱 쓰고 못노 벤치 그냥 딱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쵸. 스펠맨이 좀 상태 안 좋으면 못노 쓰고 그다음에 스펠맨이 부상당했을 때 못노 계속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4강에서는 못노를 많이 쓰다가 그다음에 결승에서는 또 스펠맨을 또 많이 쓰고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변화가 심한 그래서 불안정하긴 한데 좀 더 효율성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이제 외국인 선수 시스템을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상희 감독 같은 경우는 먼노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좀 더 그 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모션 오펜스에서는 먼노의 어떤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스펠맨은 1순위니까 이 선수도 분명히 써야 되는 그런 선수고 워낙 그 좋은 선수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라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은 외곽에서 뜬금없는 그런 이제 슛 셀렉션.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지난 시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펠맨의 문제인지 아니면 KGC 공격 옵션에서 생성된 그래서 거기에서 압박이 가해져서 어쩔 수 없이 쏘았던 그런 슛인지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펠맨이 그렇게 슛을 쏠 때 그 이전에 어떤 장치들이 별로 없어서 뭐 스크린 쳐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특정한 패턴을 굴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스펠맨 1대1이라든가 아니면 살짝의 그러니까 마이너한 그런 패턴을 하나 주고 그냥 스펠맨이 거기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유형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보여줬으면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스펠맨이 그런 이제 뭐 슛 셀렉션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거기서 좀 유보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밑작업 그러니까 스펠맨이 공격하기 이전에 어떤 밑작업은 좀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펠맨은 슛을 쏘긴 쏴야 되고 그런 이제 득점과 리바운드 능력에서 KGC 어떤 핵심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김상희 감독 말을 했고 거기서 중용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펠맨 한 30분에 물론 10분 정도 될 수 있겠죠. 10분 동안 물론 꾸준히 쓰고 근데 스펠맨 한 25분에서 30분 동안은 좀 정제된 그런 공격을 하는
그러면서 그 이전 패턴 작업을 좀 더 깔끔하게 해주는 그리고 정교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갖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어떻게 쓰냐 정말 좀 모션 오펜스 안에서도 어떻게 쓰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승희 감독 체제에서 스펠맨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턴 안에서 어떤 핸드오프 패스를 한다든지 스크리너로 좀 많이 했었고 뭐 픽앤팝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모션 오펜스 안에서는 오히려 이 스펠맨의 어떤 넓은 슈팅 범위가 되게 잘 활용되면은 되게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펠맨이 빅맨이지만 이 선수가 밖으로 빠져서 3점을 던지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슈터처럼 스크린을 받아서 오히려 오세근의 스크린을 받아서 움직이라는 법이 없지도 않고, 오히려 스펠맨이 오세근과 2대2 게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공격을 하다가 약간 뭐 엉켰을 때 2대2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스펠맨의 활용법을 약간 다른 스타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션 오펜스 안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KGC의 국내 선수진이 사실은 슈팅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구성에서는 오히려 스펠맨이 팀 내 최고 슈터일 수도 있어요. 다음 시즌에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옵션 중에 스펠맨이 오히려 핀다운 스크린 받아서 빠져나오는 식의 슈팅 이런 것들 통해서 스펠맨의 공격성대로 살려주면 스펠맨의 길을 좀 살려주고, 그러면서 김상식 감독이 가진 모션 오펜스의 어떤 색깔은 또 그대로 가져가는 어떤 타협점이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GC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션 오펜스에다가 전성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거기에 따라 이제 스펠맨과 몬로의 이제 출전 시간 배분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할 것이고, 대신에 스펠맨은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할 것이고, 몬로는 몬로대로 어떤 장점을 갖다 살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변준현과 오세근이 있는데, 이 변준현과 오세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전성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나눠 가져야 돼요. 어쨌든 그 나눠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변준영이 2대1 갖다 늘린다든가, 아니면 오세근의 어떤 그 포스트 공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오세근을 위한 패턴을 갖다 만든다거나, 그리고 모션 오펜스 속에서 이 두 선수를 갖다 좀 더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김상식 감독이 이 KGC의 어떤 그 팀 컬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아마 이번 아시아컵 보면서 네.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석 정말 고무적인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심의 미소를 못 졌어요. 못 지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미국 서머리그를 갔는데 네. 우리 그 뭐 유작 감독, 네. 조동현 감독, 네. 네.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동현 감독님이 원래대로라면 오늘 기준으로 한 열흘 전에 이미 좀 들어오셔야 됐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입국을 하셨고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스케줄과 좀 다르게 지금 이제 비시즌은 이제 시작하시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보긴 봤대요 또. 왜냐면 독한 감독이니까. 네, 그렇죠. 정말 경기 영상이나 선수 체크, 농구에 정말 진심이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홀릭이에요. 농구 홀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던 감독님이 어쨌든 입국은 하셨고 이제 곧 합류를 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우석이 대표팀에 어쨌든 이 선수가 갑자기 좀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고무적인 활약을 아시아컵에서 펼쳤다. 이거는 좀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우석 선수의 활약이 좀 놀랐어요, 사실. 놀랐다. 약간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겠다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했다. 네.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장신 핸들러 타입의 어떤 이제 좋은 선수다라는 것은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이미 활약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번 대표팀에서 보면은 어떤 트레이닝 상황에서 어떤 직접 원맨 속공을 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혹은 2대1 게임에서 이 선수가 보여주는 공격성 이런 부분은 이 선수 스윙맨인데 진짜 제대로 된 장신 2번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좀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5번 같은 3번.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타입 중에 사실 최준영도 SK에서는 지금
3.5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볼 핸들링도 하긴 하지만 그 볼 핸들링은 메인 볼 핸들링과 서브 볼 핸들러 그렇죠. 역할을 하는데 이유석은 제가 볼 때는 현대 모비스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2번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2번. 그러니까 2번 같은 3번 뭐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메인 볼 핸들러로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번뜩인다, 뭐 허운처럼 번뜩인다, 또는 뭐 김선영처럼 확 빠르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안정적이고 높고, 그렇죠. 뭐 스피드 준수하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이던 그런 이제 포워드 타입들 3.5번 같은 포워드 타입과는 좀 다른 타입의 선수다. 맞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 오히려 외곽으로 놔뒀을 경우에 외곽에 배치했을 경우에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국제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0.5를 붙여서 보면은 송교창, 양홍성은 3.5번이에요. 이 선수들은 명백한. 근데 이우석은 진짜 2번 같은 3번, 2.5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되게 유연하고 볼 핸들링 할 때 더 안정감이 있고, 물론 그 자신보다 작은 가드들에 비하면 드리블이 높아서 압박에 약하다는 부분 아직은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설익은 부분이 많죠. 아직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난 시즌 보면은 미드레인지 게임도 오히려 송교창이나 양홍석에 비해서 더 장착이 잘 되어 있는, 지난 시즌에 그 시즌 중반부터 폭발하던 미드레인지 점퍼나 어떤 기술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미 뭐 기술적 완성도를 벌써 약간씩 갖춰가는 느낌이 있어요. 퍼리미터 플레이어로서. 그렇죠. 이동환 기자가 또 열심히 더 취재가 스네이크 드리블. 네, 그렇죠. 네, 유사도 그거 듣고 웃더라고요. 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뱀 같은 움직임,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뱀 같은 움직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스네이크 드리블이라는 게 볼 핸들링과 무게중심 이동 능력, 유연성이 기반이 안 되면 못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대1 수비할 때 상대의 어떤 핸들러 수비수의 움직임을 잃는 거라든지 빅맨 수비 위치를 잃는 게 같이 안 되면은 그 되게 고난이도 기술. 그냥 막 팔자 움직인다고 제가 하면은 그냥 막 팔자로 그냥 드리블하다가 그냥 공 놓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팔자로 팔자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저는 뭐 뚝딱뚝딱 거리다가 우리는 숨 차서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숨 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고, 이게 이우서 선수는 이제 양동근 코치님의 어떤 이제 조련을 받아서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짜 이 선수가 99년생입니다.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예, 이거 아직 23살, 4살 뭐 이 정도에 불과한 선수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선수가 될 수 있고, 유작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 이우석이 신인 때 아직 막 그렇게 두각을 못 드러냈을 때 세 번째 경기 끝나고 국대 갈 아이, 그때부터 약간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번 국가대표에서 되게 잘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현대모비스에 있던 선수와 좀 다른 타입인 게 뭐냐면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온 선수들 뭐 착하고 온순하고 근데 소극적이다. 그렇죠. 이 선수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약간 뭐랄까 적극적이고, 좋은 말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과감하고 승부처에서 쫄지 않고. 맞아요. 나쁜 말로 하면 나쁜 말 할 건 없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르농가고 현대모비스 그 콜라보 했을 때 이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베스트 5 다음 시즌 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MVP입니다. 제 목표는 MVP입니다. 사실 선수들이 다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버릇이 깔려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 여전히 그렇게 과감하게 말 못하거든요. 베스트 5도 베스트 5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디어에도 되게 친화적이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선수 인터뷰를 하면은 진짜 재밌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플레이를 보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선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혼쭐이 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아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흘릴 거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우석이 굉장히 좀 이제 스타성을 타고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조동현 감독도 이제 이우석 선수 대표팀 활약을 보고 잘했다. 나름 잘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에 사실 이우석이 코어다. 우리 팀의 코어다. 시즌 그렇죠. 에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우석 선수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이게 게임을 했을 때는 또 국내 리그 게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우석 선수가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이제 국내 무대에서도 이제 씹어먹을 수 있는, 진짜 말처럼 정말 MVP 그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